네, 전국의 전공의 선생님 여러분 정말 저희랑 오늘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강연이 남아있는데요.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 교수 남궁인 교수님 모셨는데요. 동료와 타인의 생명을 지지하는 방식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십시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목동병원 응급학과 임상조 교수 남궁인입니다. 지금까지 아카데미컬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니까요.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이랑 내일 일정을 다 봤는데 저 혼자 이렇게 주제가 약간 학문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전 지금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일들로 나름대로 대중들 상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학문적인 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야기랑 그 다음에 이런 의료 현장을 글로 써 나가다 보니까 느낀 점, 그리고 제가 생각한 점, 그리고 실제로 쓴 글들, 이런 것들을 조금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동료와 타인의 생명을 지지하는 방식입니다. 어릴 때 얘기부터 할게요. 색다르게. 저는 사실은 고려대학교 공의학번입니다. 입학한 지 벌써 18년이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다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의사가 돼야 되겠다든지 그런 꿈이 있진 않았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 뭔가 중2병이 좀 심했어요. 그리고 문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 글이라는 게 글을 써놓으면은 그것들을 나는 그냥 책상에서 쓸 수 있는데 남한테 읽히면은 그런 감동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문학의 형식으로 뭔가 감정을 담아서 쓴 문장들, 그런 것들이 저는 학창시절에 그냥 좋았고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있지는 않았는데 다만 하나 글 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문예반에서 글을 쓰고 또 혼자서 이렇게 시를 끄적인다든지, 그때 어려운 작가 책을 읽은 것도 아니에요. 이상이라든지 윤동주, 이런 유명한 고전 작가들 책을 읽으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사진처럼 졸업 교지에도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시를 써서, 이 여는 시를 써서 졸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은 학생이 아니었어요. 내신이 거의 전교등수 세 자릿수까지 가기도 하고 이런 학생이었는데, 고3 때 저희 때는 수능 100%로 정시가 70%였어요. 수능 100%로 학교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능 대박이 났어요, 글 쓰다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현역 정시로 고려대학교 공의학번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자, 게다가 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진짜 축제 분위기였어요. 게다가 저는 수능 대박 나서 온 고려대학교 새내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마구 놀았어요. 남들도 다 이렇게 놀겠거니. 그리고 결국은 예과 3학년이라는 성적을 받아들였습니다. 유급을 했어요. 자, 유급을 하니까 그 전에 이제 뭘 해도 좀 집에서 좀 오냐오냐 해줬어요. 뭔가 이렇게 그냥 술 마신다든지 뭔가 공부를 안 해도 얘가 그래도 의대에 입학을 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게 예과 3학년을 받으니까 이제 버프가 빠진 거예요. 그 부모님이 저를 보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22살인데 처음으로 자아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난 누구인가? 난 무엇하고 살 건가? 난 왜 사는가?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해요. 특히 예과 3학년 때 3월에 개강하는데 다들 학교 가는데 저 혼자 학교 안 가면은 엄마가 이렇게 눈치 주고 그러면 대단히 서럽거든요. 그때 그래서 자아 통찰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보던 의사 선배들, 동아리 선배들, 이런 선배들의 삶을 봤어요. 근데 전 상당히 그게 재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의사 선배들 삶, 또 재미가 없어요. 이 의사라는 이런 뭔가 하나의 자아만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환자를 본다, 이런 자부심만 있고, 다른 저 사람은 근데 의사로서의 자아 말고 다른 자아는 어떤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고 보니까 달라지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 예과 3학년을 보냈을 때, 돌아왔을 때 뭔가 누구는 뭐 스타 천판을 했어, 누구는 롤 뭐 다이알 찍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뭔가 다른 일을 하고 돌아왔어. 그래서 난 앞으로도 이런 자아를 보일 거야. 다른 의사들과 다르게.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자아가 닿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길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또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글 쓰려고 했고 글 쓰기를 좋아했고 했으니까 글을 좀 계속 써보자. 그 다음에 여행을 많이 다니자. 세상 경험을 정말 많이 하자. 또 제가 옛날부터 건반을 쳐둔 게 있어서 음악을 하자. 그래서 결국은 이 순간이 지나면은 나를 달라지게 할 것. 내가 이거를 경험을 하고 조금 더 나아졌어 라고 말할 것이면은 일단 다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학창시절 모토는 이거였어요. 의대생이지만 의대생이 아닌 학생이 하는 걸 다 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친구는 22살에 대륙횡단에 떠납니다. 그래서 정말 비행기를 안 타고 배를 타고 중국 대륙에 가요. 그래서 중국 대륙을 횡단을 하는데 육로로 이 대륙 횡단을 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배웁니다. 진짜 어학원을 다니면서 중국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중국 대륙을 X자로 횡단을 하고 티베트, 그 중에서도 이 동티벳을 정말 히치하이킹을 해서 횡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동티벳 횡단을 히치하이킹으로 해서 트럭을 타고 그 티벳 수도 라싸에 한 열흘 정도 트럭을 타고 넘어가서 이게 찍은 사진이에요. 심지어 이 공안한테 걸리면은 추방을 당하니까 중국인으로 약간 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국인 느낌이 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네팔에서 인도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이 예과 3학년 마지막 겨울방을 다 보내고 이렇게 옷을 입고, 이게 자아가 너무 충만하죠 지금. 이 패턴이 이렇게 입으면 안 되죠. 끔찍하죠. 네, 이렇게 돌아와서 이걸 입고 제가 진짜 개강날 갔어요. 예과 3학년 보내고 이제 본과이랑 개강날 갔는데 정말 이게 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 교수님한테 혼나서 다시 옷 갈아입고 오고 이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루트로 치면은 이런 루트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이제 본과 1학년이 끝나고 이제 대학생들, 일반 대학생들 국토대장정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국토대장정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NC소프트에서 개최하는 707km짜리 국토대장정이 있었어요. 26박 27일 동안 걸어야 돼요. 사실은 의대생이 그걸 걷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전 그게 그냥 너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저죠. 지금이랑 연배가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이게 저희 팀이고 이게 저예요. 이 사진이 접니다. 그래서 이 정말 707km를 걸어보니까 이게 정말 거리가 진짜 걸어서 걸을 수 있는 거리구나. 그 다음에 목포에서 남해안을 다 따라서 뭔가 그 울산 그쪽까지 포항이었어요. 포항까지 정말 갈 수가 있구나. 이런 좀 세상이 좁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1학년 1학기가 딱 끝나고 갈 때여서 해부학 막 배우고 갔거든요. 근데 이 128명과 이 윈솔 팀 중에 의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의대생이니까 친구들이 아프다고 저를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발 아프다고 좀 어떻게 좀 봐달라고. 근데 그 본과 1학년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프냐? 나도 아프다. 많이 아프다. 너무 안 아프냐? 그랬더니 다 갔어요. 막 의사 소용없다. 그래서 약간 의학을 욕보이고 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본과 1학년이 끝나니까 대륙횡단을 진짜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여행을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육로로만 이집트까지 가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2005년 겨울이에요. 그 여행 인프라가 그렇게 갖춰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을 타고 유럽 국경을 10개를 넘은 다음에 터키로 들어가서 중동 국경을 한 6, 7개를 넘고 이집트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떠납니다. 그때 호일파마가 유행이어서 호일파마 상태입니다. 그 많이 추워요, 시베리아. 정말 춥습니다. 그리고 뭐 크로아티아, 뭐 터키, 머리가 자라고 있어요. 지금 여행이 하도 길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갔다가 갑자기 취직을 해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있는 팔레스타인 음식을 파는 식당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타국에서 일하는 경험을 상당히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또 돌아오는 비행기표가 없으니까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표 값을 이 비행기표 여비를 벌려고 현장에서 갑자기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서 막 접시를 닦다 와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소문이 나서 거기 인이가 거기 취직해서 안 돌아온대. 뭐 이런 막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돌아오니까 막 친구들 놀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과 2학년을 넘으니까 뭔가 거주에 가까운 아니면 어학연수에 가까운 경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과 2학년을 마치고 베이징에 어학연수 갑니다. 중국어로 어학연수를 하는 연수를 가요. 물론 그렇게 길게는 못 갔겠죠. 하지만 이때 정말 그 중국인 선생님한테서 또 다른 나라 학생들한테서 많이 배웠고 지금도 그래서 얼추 중국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책에도 보면은 이 중국어를 의사가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다 옛날에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대륙을 갔다가 이렇게 타클라마칸 사막, 고비 사막, 파미르 고원 이런 것들을 횡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가 막 DSLR이 1세대로 붐이 불 때인데 이때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사진을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DSLR을 사서 이렇게 나름대로 사진 찍으려면 가죽 자켓 입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서 DSLR 걸고 나름대로 출사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그만두지 좀 돼서 지금은 그냥 어디 사진 찍으면 조금 남들보다 약간 나은 정도인데 어쨌든 경험했다는 걸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문학 청년, 특히 시를 써야 되겠다는 자아가 좀 세가지고 그때 어떤 시집이 좋은지 모르니까 이런 도서관에서 특히 의학도서관 시집은 누가 아무도 안 빌려가요. 그래서 거기 그냥 진짜 무주 공산인 이 시집들을 그 문학가지성사에서 나온 시집들을 가나다 순으로 다 봤습니다. 아예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시집이 좋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그 족보집이랑 그다음에 교과서랑 그다음에 이 시집이랑 이렇게 한 권을 들고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 항상 구석에 앉아서 시집을 한 권 같이 들고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제가 항상 저 그 익스트림리 포스테리오 라테랄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그 끝에서 시집을 들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야 이거 보는 거야? 이 시집?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뭐 농담을 하곤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작가가 되니까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가끔 얘기해요. 너 진짜로 그 시집을 봤더라고. 신기하다. 그걸 어떻게 읽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근데 이 문학이란 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집을 읽으면서 또 그 중앙 동아리 저는 이렇게 뭔가 교내 내부에서 동아리를 하는 것도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 동아리, 특히 그 중앙 문학회. 지금 저희 그 학교 고려대학교에 딱 하나 남은 중앙 문학회거든요. 이거를 하면서 진짜 문인이 될 사람들 아니면 진짜 시를 진지하게 쓴 사람들이랑 교류하고 시화전 이런 것도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고 쓰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회 경험이 또 좀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그 아르바이트 지금은 앱이 있는데 그때는 아르바이트 그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업체에다가 번호를 전달하면은 이렇게 문자로 뭐 시에 무슨 알바가 있으니까 와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닿고 뭔가 시험에 좀만 여유만 있으면은 그런 알바를 하러 되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던 아르바이트가 이 인형 탈 쓴 아르바이트였어요. 이게 정말 머리가 너무 크니까 이게 다른 자아를 줍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게 이 사진 보시면은 이게 도저히 제가 하면 안 되는 포즈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주먹을 쥐고 볼에 올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인형을 쓰니까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뭐 인터넷에 인형 탈 알바들이 막 춤추고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걸 써보면은 이 자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자아의 경험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였어요. 물론 일당도 조금 세요. 이게 답답하니까. 그리고 옆에는 제가 잠실에서 꽃장사 하던 때인데 제가 그 5월에 이 대목에 카네이션 같은 걸 이렇게 떼다가 길에서 팔면은 믿을 수 없이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디 제가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이 팔리는 걸 보고 따로 독립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도매 그 아저씨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잠실역에서 이 꽃을 팔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 트럭 다 팔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정말 학생으로서 약간 벌기 힘든 돈을 하루에 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근데 5월이라 학교를 못 가요. 그래서 그때 막 본과 3학년 이런 때였는데 이니 요새 왜 학교 안 오냐, 걔 좀 힘들어 해서 좀 걔 좀 쉴 줄 알았다. 그랬더니 아, 걔 지금 잠실에서 꽃 팔고 있다고. 대목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고. 네,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음악 활동도 이렇게 해요. 제가 이거는 건반 치러 다니던 때인데 제가 아마추어 밴드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영락 없이 그냥 건반 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파티 같은 데서도 이렇게 공연을 하고 나름대로 음악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뭔가 그런 제가 옛날에 해오던 거를 놀리지 않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과 3학년 2학기 들어가기 전에 학생 때 이 여름의 통으로 드디어 나는 시인이 될 거다 라고 굳은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시인들은 다 20대 중반까지는 위대한 시를 써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기에 이제 시인이 되기를 올인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호주 케언즈에 가서 한 달 동안 방을 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모든 연락을 두절하고 책만 읽으면서 시를 쓰다 와요. 그래서 이렇게 네, 냉장고에는 이렇게 물 대신 맥주만 넣어놓고 이래야지 왠지 시인이 될 것 같았어요. 다 맥주죠. 호주 맥주죠. 그리고 이게 책으로 이렇게 밥을 지어가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니까 그때 썼던 시들을 여기저기 발표해보고 뭔가 합평에도 들고 가고 해봤는데 제가 위대한 시인이 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자명해졌어요. 그 시들은 끔찍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여행을 하고 많이 세상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려는 자아가 있던 그런 의대생이 이제 첫 출근을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저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고 이 기초학문들 그리고 임상학문들이 강의실에서 배우면은 대단히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통과해야 될 시험을 통과해야 될 그런 학문들 그냥 외워야 될 것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출근을 하니까 그래서 폴리클릿에서 병원에 직접 아픈 사람들 보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의사들이 사람들에게 사망을 선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배를 갈라서 그걸 막 불로 지지고 막 전기로 지지고 그런 걸 진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좀 경악스럽고 또 슬픈 그런 순간들이 너무 지나갔었습니다. 저는 시를 쓰려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우울한 감정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병원 생활들이 대단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혈액종양내과 있을 때 저랑 비슷한 연배의 여자분이 한 분 외래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냥 멀쩡히 살던 분이셨어요. 되게 외모도 되게 깔끔하고 되게 좀 그냥 평범하게 사시던 분 같았는데 갑자기 발목이 부어서 왔다는데 우리 교수님이 다음날 바로 무균실에 넣고 골수 생검을 하더니 BM 바이옵시를 하더니 바로 MDS라고 진단을 내는 거예요. 근데 MDS 민 서바이벌이 2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사망 선고를 그러니까 좀 2년 6개월이지만 그렇게 오래 못 산다는 선고를 받고 이런 장면들이 너무 슬퍼서 이게 진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집에서 돌아가서 그 눈이 마주친 그 무균실에서 마스크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들을 시로 써냈어요. 그래서 의대생 신문, 구 의대생 신문에 문예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학생 때 계속 금상, 최우수상 이렇게 받으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 병원 이야기를 쓴 글이 이런 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과 4학년 때 태국에 갔다 와서 머리를 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종합해보면 고려대학교 본과 4학년인데 유급했고 알바 다니고 꽃장사하고 시대회 우수상 받고 그 다음에 세계 일주를 하던 레게 머리를 한 본과 4학년 형이었어요. 대단히 유명한 형이었죠.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동기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인턴 레지던트를 정확히 이렇게 의사의 길을, 정규 과정을 걷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학계의 정설이었어요, 당시. 저희 쪽에. 근데 그 친구는 바로 인턴이 됩니다. 저도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공중보건의에 가서 본격적으로 문학 쪽으로 글을 쓸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인생 경험이 20대 후반에 할 수 있는 인생 경험이 그렇게 글 쓰는 것보다 인턴 레지던트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에게 좀 자신감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인턴에 들어갔습니다. 인턴에 들어간 게 2009년인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주 88시간 법도 없고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병원 밖에 나올 수 있는, 거의 쉬는 날이 아예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마다 틈틈이 기록을 해가면서 이제 이 인턴 시절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응급의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응급의학과를 왜 지원했냐라고 대단히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특히 의료계도 있지만 비의료인들이 대단히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왜 하필 그렇게 힘든 일을 했냐,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저는 뭔가 숭고하다든지 뭔가 여기서 진짜 바이탈 봐야지라든지 이런 3D 업종에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가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성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는 어차피 숙명적으로 뭔가 힘든 과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환자들이 죽어가고 사망 선고를 하고 이런 뭔가 바이탈을 보는데 바이탈을 봐야 되겠다는 건 조금 직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과들을 찾다 보니까 그냥 응급학과가 오프도 분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계속 응급의료가 확충되면은 전망도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그런 쪽도 좀 컸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게다가 뭔가 이 응급실 인턴을 할 때 상당히 그 불행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항의하고 뭔가 죽어나가고 불행해지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제 손으로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약간 젊은 날의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뭐 현실적인 것들과 그다음에 젊은 날에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수련을 받습니다. 근데 막상 수련을 받아보니까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그때가 응급학과 전문의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고, 정말 2년차 한 명만 놔두고 모든 의구건이 다 집에 가는 그런 때였어요. 지금은 2년차 놔두고 집에 다 안 가죠. 근데 그때 2011년, 12년 이런 때 진짜 1년차 말, 1년차 11월부터 고려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모든 의료진이 다 빠지고 야간에 1년차 혼자 남겨놓고 다 집에 갔어요. 그래서 혼자 인턴들이랑 같이 보는 거였습니다. 그때가 27살, 28살에 의사 면허 2년차 청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본 이 응급실 환경은 너무 잔혹하고 너무 일도 많은 데다가 너무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 본 케이스였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제가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자살을 하려고 지하철에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이 지하철에 바로 정통으로 치면은 바로 그냥 직살하겠죠. 그러면은 사실 응급실 오지도 않아요. 영안실로 바로 가지. 근데 철로에 두 다리가 깔려가지고 그대로 이 깔린 채로 지하철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119가 아저씨 몸통이랑 아저씨 두 다리랑을 따로 들고 와요. 그래서 제 눈앞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침부터 별게 다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19가 그때는 뭐 이렇게 사인 받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원분이 환자 할아버지 이렇게 앞 침대에 놓고 오른다리 오른쪽에 왼다리 왼쪽에 놓고 수고하세요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풀러봤는데, 그걸 푸르는데 상당히 직업 자체가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런 거를 진짜 봐야 되는구나. 이게 지하철 깔린 다리 같은 거 의사 일을 해도 쉽게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저희 그때 당시 인턴 선생님 표정이 기억나요. 어우, 막 끔찍하다, 도망가고 싶다, 이 표정이 기억나요. 그래서 그거를 다 열어서 이제 이리게이션을 하고, 이리게이션을 했는데 뭐 이 뼈 조각이 보니스파가 이렇게 다 완전히 깨져가지고 머슬이 그냥 완전 콜랩스 돼가지고 아무것도 그냥 분별할 수가 없어요. 쫙 깔린 거였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못 붙이죠. 그래서 이걸 그냥 이리게이션 하다가 다시 묶어놓고 두 다리를 그냥 버렸습니다. 그 폐기물 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OS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못 붙인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유가족들이 와서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투사를 하는 거죠. 자기가 불효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의하고 왜 다리를 못 붙이냐 이러고. 그리고 또 제가 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또 저 20대 후반에 그냥 청년이었어요. 뭐 잘 모르는. 할아버지한테 저는 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도 두 다리를 잃었는데 살아있으니까 저 나름대로 할아버지 위한다고.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하철 뛰면 원래 다 돌아가시는데 두 다리만 있고 살아났으니까 기적이에요.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무슨 소리냐고. 자기를 죽여라. 제가 응급학과 의사라면서 진짜 많이 듣는 말이에요. 날 죽여라가. 이렇게 자살 실패하신 분들이 자주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죽입니까? 그랬더니 그럼 죽는 방법을 알려달래요. 그래서 저는 못 알려드립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저는 사실은 이 사람의 고독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난장판이고 뭐 환자 보호자분들 어글이 안 되고 그 난장판을 다 치우고 24시간 근무를 한 다음에 집에 지하철 타고 돌아가다가 이 할아버지 기사가 왠지 나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기사 이렇게 떠요.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70대 남성이 선로에 뛰어들어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로 인천역 방향 전동차 운행이 40분 동안 지연돼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사에서 써 있는 거는 출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밖에 없어요. 이 기사만 읽으면 불편한 거는 출근길 시민이에요. 근데 난 어제 불편한 사람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 기사도, 이 지하철 기사도 다리를 깔았죠. 사람 다리를. 그다음에 대원도 다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들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그걸 까서 그걸 던지고 버리고 그래야 됐어요. 그리고 이 유가족이 아니라 이 보호자들은 끔찍한 뭔가 고통 속에서 살겠죠.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이 자살 시도한 사람, 이 할아버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삶이. 근데 이 사람들의 불편은 없어요. 어떤 현장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본 거는 큰 부상이었고 불편한 건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함이에요.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 그 젊은 응급학과 의사로서 이런 것들을 써야 되겠다. 이런 이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얼마나 끔찍한 고통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글로 썼어요. 저 레지던트 때 아직도 싸이월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싸이월드에 써요. 싸이월드에 1000개 넘는 다이어리를 제가 그래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블로그로 넘어와서 이게 제가 최근에 캡처한 건데 1858개 글을 썼어요. 2013년에 오픈한 블로그가 거의 하루에 하나씩 매일 꼬박꼬박 글을 이런 방식으로 남겨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록하는 사람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레지던트 4년차인가 3년차인가 이때 페이스북에 저는 그 전까지는 그냥 글을 쓰면은 저 아는 사람들만 보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때 페이스북에 약간 전성기의 초반 시절에 제가 당직을 서다가 이 흉부외과 콜을 했는데 흉부외과 선생님이 계속 이 백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는데 1시간씩 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가 골든타임이어서 하필 계속 시리얼하게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응급학과 의사도 지금 3년차 혼자 서고 이러는데 그 흉부외과 선생님이 그 당직이라고 병원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나름대로 분노스러워서 진짜 당직을 서면서 진짜 혼자 당직을 서는데 일필이주로 이 글을 썼어요. 당직을 서면서. 이게 2013년 5월이었습니다. 근데 이 글이 저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화제가 되고 이 글 쓰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친구 신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로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시를 쓰려고 했고 자기 감정에 취한 글들을 썼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글을 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글의 내용을 발췌하면 이렇습니다. 참 이상하다. 돈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앞선 나라가 아닌가. 현실적인 돈이나 수가 조정으로 흉부외과 의사를 늘릴 방법은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다. 그냥 돈만 많이 주면 되는 일이라면 왜 이렇게 고쳐지지 않고 있을지 신기하다.
그 와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사망이 일어나고 있다.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알고 있을 텐데 왜 고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담긴 이 글이 널리 퍼진 게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직접적인 문장을 썼기 때문이라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실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런 숫가의 문제와 결부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처음으로 깨달은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공중보건의가 됩니다. 공중보건의가 돼서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훈련소에 막 나와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별명이 그때 오랑캐였습니다. 오랑캐. 그리고 제가 진짜 면허증 사진인데, 제가 그 공중보건의가 된 다음에 저 나름대로의 글 쓰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미용실에 안 갔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그랬더니 이렇게 머리가 단발로 길었어요. 그래서 이때 별명이 개장수였습니다. 끔찍한 사진이죠. 근데 저는 이 전문의가 되고 나서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글을 쓰려는 목표가 그전부터도 있었고 응급학과 전문의를 하면서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글을 정확히 써야 될까, 이런 것들은 아직 생각 중이었어요. 대신에 무엇인가 다른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자라는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 홍성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냥 저 나름대로 목표를 세웠어요. 매일 읽고 쓰고 공부한다, 무조건. 그 다음에 TV 드라마 봐서 시간 죽이지 않는다. 또 의미 없는 사람과 만나지 않는다. 이게 지방 가면은 괜히 뭐 공무원들이 술 먹자고 하고 어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진짜 모든 핑계를 대고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전 도청에 근무했는데 도청 직원들이랑 밥도 아예 한 번도 안 먹었어요.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2개 이상의 외국어를 배우고, 제가 영어 학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동시에 배웠어요. 학원을 다니면서. 그때 뭔가 언어에 약간 갈급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장기적인 계획을 맞춰가는 이런 삶을 살자라고 공중보건의 때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써내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글 써냈습니다. 2015년 5월에 이거 유머 게시판 레전드인데, 내가 있던 논산 훈련소에는 4주간의 훈련을 마치고로 시작하는 일명 의사훈련소 썰입니다. 아직도 전국 유머 게시판에 회자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머 글인데 이걸 썼더니 사람들이 이걸 누가 썼냐, 이렇게 센스 있는 글을 누가 썼냐 이렇게 얘기를 막 리플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글쓴이에 대한 궁금증을 여기게 하는 그런 글들이 계속 탄생을 한 겁니다. 이걸 목표를 놓지 않고 계속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 칼럼 요청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퍼블릭한 글을 쓰는 사람도 됐습니다. 이런 글들을 쓰다 보니까요. 저는 사실은 글을 쓰려고 어떤 과정을 밟은 게 아닌데 SNS에 글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작가로서 공식적으로 글을 발표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만약은 없다라는 책을 2016년에 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책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레지던트 때 짤막하게 기록한 것들을 바탕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책은 자아가 상당히 강합니다. 우울한 문학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이 의사가 이 응급실 현장에서 들어가서 이 다른 사람들의 우울을 관찰하고 슬픔을 관찰하고, 이것들이 같이, 이게 레지던트 생활이 진짜 끝이 보이지 않거든요. 뭔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결말을 맺는 그런 우울한 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습니다. 이게 의사가 다, 의사로서의 자아로서의 글은 많았지만 정말 우울한, 뭔가 인간으로서의, 나도 그 인간으로서의 글들이 그전까지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저에게 의미가 있는 책이었고, 이 책을 내고 나니까 그 다음 해에 다시 출판 계약이 와서 비슷한 결로 지독한 하루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책을 그렇게 한 권 내고 대중들에게도 읽히고 좀 뭔가 그냥 글을 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누군가 읽어줄 때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니까 자신이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이제 고민이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계속 나는 우울한 글을 쓸 것인가? 난 이렇게 계속 우울해하고, 그리고 내 자아가 강한 글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글쓰기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독한 하루에는 사회 문제를 다루는 글들이 많습니다. 가령 의료진 폭력.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정말 조폭한테 정권을 맞고 옷을 다 찢음 당한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C라인을 잡다가 걔 친구 C라인을 잡는데 제 멱살 잡는 겁니다. 근데 이게 컨탐이 될까봐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119 대원들, 그 다음에 중증 외상, 그리고 아동 학대, 이런 것들을 다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이 글을 쓰는 포지션에서, 그리고 의사라는 그런 직책에서 사회적으로 내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방송 출연도 많이 섭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송을, 이런저런 방송들을 많이 했는데 강연 프로그램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어쩌다 어른, 그래서 이게 1시간 동안 강연을 혼자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어쩌다 어른은 제가 그래서 응급실에서 볼 수 있는 불평등이라든지 뭔가 빈자라든지 이런 이야기로 풀어가려고 했고, 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은 CPR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CPR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이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정확히 15분 동안 짚어주는 이런 대중 강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는 제법 안 원한 날들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응급실 이야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환자의 이야기를 각색을 해서 뭔가 바꿔서 풀어내는 데 대해서 어떠한 사랑이라든지 인류애라든지 아니면 생명의 숭고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면 더 이상 풀어내기가 조금 비릿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독한 하루 이후에 쓴 글들은 대체로 다 뭔가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든, 환자가 어떻게 서로의 그 보호자들이 사랑을 내보이든, 이런 사랑을 테마로 저도 모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법 안 원한 날들은 사랑을 테마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번역본들로, 어디 태국이라든지, 아니요, 베트남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렇게 번역돼서 또 읽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어쨌든 작가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쓴다는 행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쓴다는 행위가 뭘까요? 그래서 저는 오래도록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자신을 기록해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을 반성하는 거다. 이게 글로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은 내 생각이 무엇인지 다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 계속 끊임없이 탐구하는 게,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는 반성이 결국은 글쓰기다. 그리고 의사로서 글을 쓰다 보면 또 해야 되는 게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내 스스로도 어쨌든 사회에서 이 글들을 어떻게 보아줄지, 이것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로 보아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의사의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글쓰기라는 게 진짜 쓰는 사람의 지성을 가늠할 수 있는, 도저히 이게 속일 수가 없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문장 3개만 연달아 써도 이 사람이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다 알아챕니다. 문장 3개만 써도요. 그래서 이 긴 글을 써도 이 문장 하나하나에 이 지적인 수준을 담느냐, 이 문장의 완성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남의 눈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지적이려고 노력하게 되는, 이런 게 제게 쓴다는 행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제 글은 의사들 밖에서도 많이 읽히니까요. 대중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정말 제가 학부 수업 시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수님이 한 분 수업을 들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ICD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단 분류 쓰는 거죠. 지금은 11로 넘어간, 당시로서는 10을 설명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되게 조용조용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저희 강의실에 가산점을 주겠다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ICD는 진단명이 다 들어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의 죽음과 연관된 진단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의대생들은 뻔하죠. 뭐라고 답하겠어요? 혈압, 당뇨, 암, 교통사고, 심장병 넘어가면 이제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게 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다 아니라고 하더니 이런 답을 제시했습니다. ICD-10에 Z59-5 극도의 빈곤이 있어요. 익스트림 포버티가 있어요. 이거라고 교수님이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기억을 해뒀다가 다시 저의 문장으로 쓴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 것, 직접적으로 그런 것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죽어가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있어서는 이 빈곤이 평균 수명을 줄이고 죽음에 이르는 기본이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전 인류의 최대 다수에게 고통을 주고 이들이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건 그런 병이나 질환이 아닙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살 곳이 없어서 인간들은 죽어갑니다. 의사는 생명을 연장하기에 앞서 인간을 돌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단명을 일생 쓸 일이 없더라도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수의 고통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전 여러분이 이 엄존하는 하나의 진단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는 일이 복잡한 학문을 떠나 인간을 이해하는 한 명의 인간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이라고 믿습니다. 이 강의 내용을 작가로서 제 방식으로 풀어내서 써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함을 대중들에게, 뭔가 사람들에게, 우리는 실제로 이걸 기억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 마음가짐을 알려주는 것도 이런 작가로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수업 시간을 복귀해서 이런 글을 써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피가 진짜 부족한 적이 있어요. 병원에. 정말 특히 뭐 A형 혈액이 너무 부족해서 환자가 칼 맞고 병원 그 베드에 누웠는데, 중앙구역에 누웠는데 혈액형이 뭐예요? A형인데요. 그럼 딴 병원 가세요. 진짜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헌혈한다는 게 이게 의사로서 정말 동참을 하고 계속 좀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피를 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말고는 피를 쓴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피가 부족하고 얼마나 이게 필요한 일인지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에 헌혈 증서까지 직접 올리고, 제가 이게 진짜로 헌혈을 주기마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적었습니다. 당신이 헌혈한 자리에는 다른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이 남는다. 그것은 반드시 생명이 위태로워 수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만 쓰인다. 세상에서 타인을 돕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지만 그중 헌혈은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으면서도 분명하게 물질이 남는 봉사다. 이 단순한 교환은 다른 어떠한 존재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과 인간이 나누는 분명한 인류애다. 대단히 단호하고 설득력 있게 일부러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에도 실었어요. 그래서 이 문구를 보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헌혈에 동참했다고 남겨주시고 이런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헌혈 동료 캠페인에도 이 문장들이 쓰였어요. 또 저희는 사실은 바이탈 계속 봅니다. 특히 응급실에서는 이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래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의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자살 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 환자, 자살 시도 환자들. 저희 병원에만 해도 저희 병원 근처 사람들이 유독 우울한 건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5명은 오는 것 같아요. 24시간 동안. 이 자살 시도한 사람들이요. 실제로 OECD 평균 1위죠. 2018년에 13,670명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죽었고 하루 37명 꼴입니다. 너무 많지 않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제 글들에 유독 이 자살 시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자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런 우울증 캠페인 같은 것도, 이건 중앙일보에서 특집을 한 건데 제가 좀 우울한 의사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 청탁을 받고 이것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썼어요. 그리고 일부러 이런 자살 시도자들에게 조금 뭔가 이 고통스럽고 이 끔찍한 과정이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바로 좀 병원에 가자. 이런 방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 가상의 자살 시도자를 어쨌든
언급을 한 다음에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적어도 이 육체를 축복할 수 없었다. 내 소명 때문이 아니라 끔찍한 눈빛과 인간을 말살하는 고통, 그녀의 마지막 후회 때문이었다. 누군가는 죽음을 편안한 결과로 여긴다. 하지만 그 과정을 목격하고 온전히 받아내고 있자면 누구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란 인간의 육신과 정신을 파괴하는 사륙에 가깝다고 느낄 것이다. 과연 죽고자 하는 열망은 이러한 것을 지불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들이 실제로 커뮤니티에 많이 돌았고, 제가 저번 달에 어디 대중 강연을 갔는데 그냥 일반인 대상 강연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사인을 받으면서 자기가 실제로 그때 마음이 힘들어서 자살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 글을 보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인을 받아가셨어요. 이런 것까지 좀 우리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보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2018년에 제가 열사병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열사병 환자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이 열사병 환자들이 또 보고 있으면 인구군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들, 취약한, 이 에어컨 바람 못 쐬는 사람들, 그리고 육체에 노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기저질환이 있어서, 치매가 있어서 어디 뭐 길 못 찾던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실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저는 또 공익적으로 글을 SNS에 써서 돌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자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게 의사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꼼꼼히 환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열사병은 전형적으로 사회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직면한 질병입니다. 거의 이들만이 고통받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적장애, 폐지, 80, 90대, 선풍기,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 반지하 등의 단어를 읽고 있자면 매년 가장 먼저 고통받을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도 자명합니다. 이들은 볕이 내려주고 의식이 가물거린 위기에서도 한마디 못하고 매년 쓰러질 것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의사로서 사실은 이렇게 사회의 약자를 지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이 글들 급하게 써서 돌렸고 또 많은 반향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에 괴물 위탁모 사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본 사건이고 제가 직접 신고한 사건이에요. 이게 한 엄마가 15개월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뇌출혈도 있고 상당히 디하이드레이션도 심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엄마인데 자기가 애들 3명이나 키우고 혼자서 돈을 버느라 너무 육아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게 애가 이렇게 되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그냥 치료하고 그다음에 하이드레이션 하고 뇌출혈인데 ICU 없어서 그 트랜스퍼 보냈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이게 내가 잘못이에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우리가 신고하기 어렵죠. 그래서 다들 이걸 넘어간 겁니다. 이 소아과도 넘어가고 NS도 넘어가고 저희 레지던트도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거 신고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119에 직접 이걸 전화를 들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112에 신고했어요. 근데 이게 괴물 위탁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집에서 자다가 눈을 떴더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치프가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난리 났습니다. 우리 그거 위탁모였어요. 그거 학대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 까보니까, 디지털 포렌으로 핸드폰 까보니까 직업적 위탁모였는데 다른 애들도 학대했었어요. 다른 애들도 막 물에 넣고 울고문하고 막 뜨거운 물 붓고 이런 영상이 나오니까 저희 검사님 전화 왔습니다. 저한테. 이거 자기도 분노해서 이건 자기가 엄벌에 처할 거다. 근데 어떻게 알았냐고. 진짜 이거 어떻게 신고했냐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 사실은 이게 그냥 아이가 이렇게 되면, 아이가 이게 되면은 내가 어쨌든 욕을 먹더라도 이건 학대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냥 원칙대로 생각을 했다. 근데 나도 이건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아동학대 이슈들 되게 많잖아요. 기사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 아동학대를 직접 보는 게 우리 의료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신고하는 것도 우리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좀 마음이 어지러울 때였는데도 언론에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걸 찾았다. 그래서 인터뷰도 했고 이런 방식으로 글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굿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드런의
뭔가 모금을 한다든지 제 돈도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캠페인 홍보대사를 한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연예인들이 다 해요. 세이브 더 칠드런 홍보대사 연예인들이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를 살리는 일을 왜 의사는 못하죠? 사실 의사가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 이런 캠페인들도 참여를 하고 꾸준히 이들과 캠페인이 있을 때 계속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국종 선생님 다 아시죠? 이국종 선생님. 자, 이국종 선생님 의료계 내부에서는 어쨌든 이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 국민들은 이국종 선생님을 대단히 지지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도 사실은 존경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국종 선생님은 자기 필드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인데 주장하는 바가 대단히 일변도로 주장을 하세요. 이 중증외상 처한 환자를 살리겠다. 그리고 이 중증외상 환자들이 약자들이다. 이 약자들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이 방식이 어쨌든 이 주장은 항상 이 약자들을 위하고 이 생명을 살리는 얘기를 항상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저도 존경을 하지만 이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당연히 우러러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생명의 본질에 닿아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실제로도 그렇고. 제가 직접 봤던 케이스입니다. 여의도 싱크홀 사건이에요. 여의도 싱크홀 사건. 여의도 싱크홀에서 50대 노동자가 그날 처음 도로 공사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공사를 하다가 바닥이 갑자기 꺼졌어요. 싱크홀이 생겼어요. 그래서 2m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락하고 도로에 깔렸어요. 그런데 이 도로에 깔린 상태로 2m 폴다운이고 도로에 깔렸다고 바로 죽지 않죠?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정도로는 바로 죽진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수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 병원에 왔는데 그 진흙을 뻘 뒤집어 쓰고 죽었는데 익사로 돌아가신 거예요. 익사로. 인투베이션 하려니까 이게 물 이게 나오는 거죠. 익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물 퍼내고 꺼내려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이게 그냥 죽은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런 청소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 이야기들도 많이 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노동자들, 이게 매년 1000명 넘게 죽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이거 그 중에 한 명 죽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 도로에 깔려서 물이 차서 익사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자면은 사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 약자들. 뭔가 이 공사장 현장을 좀 더 안전하게 해달라. 내 환자들이 죽는 걸 보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런 안전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해달라. 우리가 얘기하면은 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써왔어요. 그리고 이런 죽음에도 공감을 많이 해왔고요. 그런 것들이 이국종 선생님이 주장한 바랑 맞닿아 있지 않나 싶어요. 전 그래서 이번 파업을 대단히 지지합니다. 여러분들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있어 제가 상급자겠죠. 그래서 이 책임자로서 전 이것들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썼어요. 동료와 타인의 생명을 지지하는 방식이라고 썼습니다. 나는 내 동료들을 무조건 지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젊은 의사들에게는 단체 행동으로 의견을 내보일 권리가 있다. 나는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며 상급자로서 그들의 의견과 권리를 모두 존중한다. 그것이 내게 업무가 과중되는 방식일지라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2주 전 금요일, 지난 금요일, 그리고 그저께 토요일, 그 나이트 근무, 토요일날 24시간 근무를 전부 인턴과 전공이 없이 다 썼어요. 전 이게 지지하는 방식이라고, 동료를 지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실제로 응급실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 응급실을 지키는 게 타인의 생명을 지지하는 방식이라고도 이 글에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이 실제로 헌혈을 했거든요. 이 헌혈증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는 동료를 지지하고 타인의 생명을 지지하고 이 전공의 선생님들도 타인의 생명을 지지하는 방식이다 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이번에 글을 풀었거든요. 의료계 4대 학이라고 하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와 의사 한의사 면허 일원화, 원격의료. 저도 이거 다 반대합니다. 저 찬성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공공의대 신설 이런 거, 공공의대
뽑는 것들, 이런 거 엉망이 될 게 뻔하죠. 알고 있습니다. 이 공공의대 이거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리고 뭐 처박급여와 의사한의사 면허 일어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것들을 저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 여러분들을 모두 지지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명백히 글로 정리해서 쓰지 않았어요. 이게 저는 사실은 이것들을 동의하고 이걸 글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과 생명, 진짜 타인의 생명을 지지하는 방식, 그래서 진짜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타인을 설득시키기가 너무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글 쓰는 사람 스스로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글을 써내지는 아직까지는 않았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주장을 할지라도 저희 주장은 설득력 있고 맞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 많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때는 타인의 생명을 지지하는 방식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로 목소리를 내야만 제가 많이 중증 외상이라든지 열사병이라든지 헌혈이라든지 다 너무나 생명을 지지하는 방식이고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기조로 타인의 생명을 지지하는 방식의 이런 설득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대중들이 이게 여론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이 파업 자체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회의 눈으로 납득할 수 있는 생명 본위의 주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거라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남구인 교수님의 뜨거운 강의 들어봤습니다. 지지한다는 그 선배의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 파업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도 주신 것 같고, 어떤 그 사회의 약자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생명과 이제 연결시켜서 낼 수 있는 직업이고, 저는 의사를 선택하면서 약간 개인에게만 도움을 준다, 사회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누구한테 어떻게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깨닫고 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도 결국은 사회를 바꾸는 일의 하나로, 그리고 그게 결국 모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질풍노도의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렇게 뭔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응급의학과에 들어온 것도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지만 거기 현장에 투입되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쓰는 사람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방식의 주장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글쓰기랑 뭐 또 이런 주장에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글 쓰는 사람으로서. 네. 제가 의협에 들어와서 저는 비의료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업을 이제 같이 보면서 가장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사회가 진정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좀 와닿았어요. 많은 분들이 좀 모르는 분들,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자세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료인들이 타인의 생명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그 기조를 바꿔서 정말 진정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이 정말 이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한데 전공의 시절에 뭐 읽었던 책이라든지 뭐 좀 강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하나 있을까요? 전공의 시절에는 너무 바빠서 그렇죠. 네, 많은 책을 읽진 못했는데 지금 고전 문학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작가로서의 활동도 있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빅토르 위고 관련된 행사가 있어서 네. 레미제라블 2500페이지 5권짜리를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 빅토르 위고는 우리가 그냥 소설가다, 그냥 보통 소설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걸 진짜 다 읽고 나니까 이 사람은 이 1800년대 프랑스에서도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구나. 인간 본위에 자기 정치적 스탠스가 어떨지라도 인간 본위에 생각을 해서 이 모든 그 스토리를 구상하고 써냈구나. 모든 문장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을 보면은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의 죄를 정말 별거 아닌 빵을 하나 훔쳐서 십몇 년을 그 징역살이를 하고 나와서 은전 한 입을 다시 훔쳤다고 무기징역에 처해요, 사회가. 그래서 이게 인간적으로 합당한 일이냐에 대한 질문이 이 레미제라블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와 이 그런 문학 작품들을,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또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의 글쓰기를 다 했어요. 이 고전 문학을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그런 글들을 좀 봐주면은 교양있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내 해주신 얘기가 정말 이 고귀한 생명체에 관심을 갖자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서로 연대하고 또 선배가 후배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궁희 선생님의 정말 응원이 되는 강연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이 정도 해서 강연을 마치고요. 사실 이제 또 전공의 분들 많은 얘기를 듣고 싶지만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한번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상치 못하게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는데 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나온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은 죄송하고, 하지만 저의 이런 좀 꾀지세한 모습, 피곤한 모습을 가릴 정도로 강연 내용이 너무 좋고, 그리고 어떤 파업이라는 그 상황에서도 미래에 내가 내일 가서 봐야 할 환자들, 모레 가서 봐야 할 환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봐야 할 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만들고 기획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에 매우 좀 감동이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좀 섰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전공의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또 연자분들도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정말 뜨겁게 강연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만큼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일도 오늘로 끝내지 마시고 내일도 저희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면서 유익하게 꽉꽉 채워 놓을 테니까 저와 함께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